국내 시장에 ETF라는 금융상품이 나타난 지도 벌써 17년이 됐습니다. 2010년에 상장된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부분이 약간 시장에 오해 섞인 그 시각이 조금 일부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ETF 시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국내 ETF가 2002년 상장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발전을 했고 또 향후에는 어떻게 발전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팀 차장님 박수민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시장에 ETF라는 금융상품이 나타난 지도 벌써 17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2002년에) 삼성자산운용 그리고 당시 우리 자산운용이었던 키움자산운용이 코스피 200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ETF를 상장을 하면서 국내 ETF 시장이 열렸는데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ETF가 국내 투자자분들에게 알려진 계기는 중국 투자 붐이 일었던 2007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2007년에 삼성자산운용도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코덱스 차이나 H ETF를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당시 그 중국 투자 붐과 함께 투자 자금이 3천억까지 확대되는 3천억까지. 네, 확대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를 했고요. 당시 그 해외 투자에 유용한 투자 수단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계기가 바로 2007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2009년에 이제 자본시장법이 통합법으로 다시 그 발효가 됨에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그리고 원자재와 같은 상품까지 ETF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ETF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2009년에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채권을 그 투자 자산으로 하는 ETF를 대거 상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국 국채 투자하는 국고채 3년 ETF를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가 됐나요? 네, 그러나 상품 측면에서 한국 시장의 ETF를 완전히 각인시켰던 계기는 2009년과 2010년에 상장된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상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ETF 시장은 아시아 최초로 단기 방향성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개발하고 상장을 했는데요. 이후 ETF 시장의 성장 속도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네. 2009년에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코스피 200 지수의 일간 수익률의 음의 1배를 추적하는 인버스 ETF가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듬해인 2010년에 코스피 200의 일간 수익률의 양의 2배를 추적을 하는 레버리지 ETF가 개발되고 상장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저변이 확대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음의 1배를 추적하고 양의 2배를 추적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ETF, 레버리지 인버스 ETF의 운용 목적을 한번 보시면은 기초지수의 일간 수익률의 음의 1배 혹은 양의 2배를 추적을 하는 것을 운용 목표로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투자자분들이 투자한 기간의 누적 수익률의 2배라든지 마이너스 1배를 운용 수익으로 돌려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단기적인 호흡에서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투자하심이 맞고요. 장기적인 투자 시에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 투자를 조금 유의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상과 다르게 양의 1배를 기대를 했지만 또 다르게 음의 2배까지 확대될 수 네,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ETF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 그 국내 ETF 시장의 운용자산 규모는 약 40조 원으로 그 코스피 시장 대비 3%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당시 이제 시장의 변동성도 좀 확대가 되고 단기 그 방향성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면서 국내 ETF 시장의 거래량이 급속도로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국내 ETF 시장의 거래 규모가 코스피 시장 대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된
또 한 해가 올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도 확장 국면이 됐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국내 ETF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보이시는지? 네, 향후 그 국내 ETF 시장은 데이터에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존의 이제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을 이기는 어떤 그런 전략들이 패시브적으로도 좀 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열렸습니다. 네. 그러한 투자들을 저희는 팩터 투자라고 팩터 투자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액티브 펀드의 ETF화도 국내 ETF 시장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국내 ETF 시장에 400개가 넘는 ETF가 상장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ETF들을 활용한 솔루션 상품 확대 등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국내 ETF 시장은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ETF 시장이 그만큼 17년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ETF를 다루면서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상품을 알아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ETF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7월 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 자산 기반으로 하는 ETF가 약 322개, 그리고 해외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ETF가 113개로 사실 국내 지수 기반의 상품이 훨씬 많네요.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아무래도 국내 대표 주가 지수인 코스피 200 기반의 상품이 운용 규모 측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주가 지수이다 보니까는 뭐 기관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국내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도 가장 접근하기 쉽고 떠올리기 쉬운 그 지수가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이 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가 가장 좀 운용 규모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200이 대표 지수이기 때문일 텐데요. 네. 실제로도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지금 그 국내 ETF 시장의 운용 규모, 즉 순자산 총액 상위 10개를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코스피 200을 기초지수로 하는 ETF가 단연 눈에 띕니다. 그렇네요.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200 ETF 그리고 미래자산운용의 타이거 200 ETF가 각각 5조 그리고 3조 원의 운용 규모로 국내 ETF 시장에서 규모가 크고요. 네. 그 단기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기 채권형 ETF 또한 운용 규모가 큰 ETF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고채 3년 ETF가 채권 ETF 중에서는 가장 좀 대표적인 ETF였는데 사실 이제 코스피 200과 같은 혹은 코스피와 같은 대표성을 지닌 ETF는 사실 부재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에 이제 종합채권 ETF를 상장을 하면서 요 ETF가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자산 배분을 하시거나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어떤 그런 밸런스를 맞추실 때 높게 활용이 되면서 현재 운용 규모가 1조 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주식 ETF에 비해서 채권형 ETF의 상품 종류가 덜 다양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코덱스 종합채권 액티브 ETF가 출시되면서 그러한 투자자의 니즈를 만족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많이 만족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그 채권 시장에 코스피 200과 같은 상품이 좀 부재했기 때문에 담비 같은 상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위 10개 ETF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기초 자산별로 국내는 어떤 ETF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국내 주식 쪽을 한번 보실게요. 이 중 국내 주식이 219개이고 그 중에서 이제 코스피 200과 같은 시장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51개, 그리고 특정 업종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섹터 ETF가 66개가 상장이 되어 있고요.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제 국내 투자 특히 국내 주식 투자하면은 코스피 200만 떠올리시는데 대표주에 투자는 코스피 200 기반의 ETF도 있고요. 코스피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사실
운용 측면에서 그 코스피 시장 전체를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운용사들의 어떤 운용의 그 스킬이 발전되면서 코스피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코스피 ETF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코스닥 150 ETF 한 3, 4년 전인가요?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150 지수를 개발하고 산출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ETF 대거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지금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분류해서 투자하는 ETF만 말씀드렸는데요. 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아우르는 상품도 있다. 그게 바로 KLX 300 ETF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ETF가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나요? 사실 ETF 이름만 네. 보시더라도 네. 투자자분들은 누가 운용하는지 어떠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지 한 번에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국내 ETF 시장에 15개 운용사들이 본인들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ETF를 상장시키고 운용 중에 있는데요. 삼성자산운용은 코덱스, 그리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타이거, 그리고 KB자산운용은 KB스타 등 이름을 한번 보시면 그 앞에 이름만 보시더라도 운용사가 어딘지 아실 수가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3개의 예를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코덱스 200 하면은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이 운용을 하는구나,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ETF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타이거면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구나, 차이나 CSI 300 중국에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CSI 300 지수에 투자를 하는구나, 단번에 그렇죠. 명칭만 보시더라도 아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이름 보시면 좀 길어요. 그러네요. 네. 네, KB스타의 미국 S&P 원유 생산기업 합성 H, KB스타, KB자산운용이 운용하는구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원유 생산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괄호치고 합성, 장외 파생 상품, 즉 수합이라는 그 장외 계약을 통해서 운용 수익을 받아오는 방식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합성 운용 방식이라고 말하고요. 그 뒤에 H, 이건 한 해지된 해외 자산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통해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 KLX 300 ETF 말씀드렸는데, 섹터 관련 ETF 또한 국내 시장의 주요한 국내 주식 투자의 ETF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섹터 투자라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정 업종에 대한 투자를 말을 하는데요.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종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자동차라든지 은행, 헬스케어, IT 혹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같은 섹터 ETF에 투자를 하는 ETF들이 다수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최근 몇 년간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네. 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현재 국내 ETF 시장에도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코덱스 글로벌 4차 산업 로보틱스도 있고요. 타이거 글로벌 4차 산업 혁신 기술 ETF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국내 투자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ETF 상품에 비해서 국내 ETF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ETF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국내 투자자분들의 자국 투자 편향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전체 주식 투자에 있어서 80% 정도가 국내 주식에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익숙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로 빠지는 투자 자금을 국내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ETF 운용사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ETF 운용사들이 올해 이후에 상장을 활발하게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지역에서는 사실 한국이 가장 많은 ETF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국내 ETF 시장이 너무 레버리지나 인버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네. 2019년 7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ETF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 기준으로 레버리지 인버스 ETF 거래대금 비중이 65%, 그리고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 등의 시장 대표지수 ETF 비중이 24%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레버리지 인버스 ETF 거래대금 비중이 절반을 넘네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시장에 오해 섞인 그 시각이 조금 일부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레버리지 인버스 ETF들의 그 운용 목표를 보시면 앞서서도 언급해 드렸던 바대로 매우 단기적인 호흡의 트레이딩 목적의 투자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가 활발히 네. 진행되는 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과연 이게 정말 우려만 할 상황인가라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ETF가 상장이 그렇죠. 되어 있거든요. 한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이 다양한 투자 수요가 섞여 있어요. 뭐 기관 투자자라든지 일반 개인 투자자라든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레버리지 인버스의 어떤 그 거래 비중이 국내 시장보다 낮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라든지 대만 같은 경우에도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국내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상품 특성의 차이에서 오는 현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다양한 투자 목적으로 ETF가 활용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일반 주식 계좌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에서도 ETF 활용이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일반 투자 계좌에서 뿐만 아니라 연금 그 투자 수요 측면에서도 ETF가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사실 아직까지는 그 비중이 미약합니다만은 그 하실 수 있는 기반이 확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에서 모두 ETF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아무래도 ETF라는 금융상품이 펀드이긴 하지만 한국거래소에서 실시간 매매가 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상품의 특성을 가장 좀 잘 활용해서 연금 계좌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 플랫폼이 바로 증권사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주식처럼 DC라든지 IRP 같은 퇴직연금 네. 그리고 연금저축과 같은 개인연금에서 ETF를 손쉽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연금 투자 시 알아야 될 부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죠? 네, 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운용에 대한 제한이 좀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그 은퇴 후 삶의 그 투자 자산의 목적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이 네, 안정성이 된다.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퇴직연금에서는 현재 그 투자자분들의 적립금의 70% 안에서 위험 자산을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40%가 넘는 파생형 ETF, 파생형 펀드에는 투자를 하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원자재, 금이라든지 은 같은 원자재 ETF 관심 굉장히 많으신데 맞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투자가 불가하다라는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퇴직연금에서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개인연금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과 달리 운용에 대한 제한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네. 다만 그 투자 자산, 투자 목적 그 하에서 레버리지나 인버스와 같은 그 단기 방향성의 투자하는 ETF는 투자가 불가하신다는 점, 네. 그 부분만 제외하신다면은 다양하게 좀 투자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 이제 운용사 측면에서 그리고 운용사에서 원하는 건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또 저희가 바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금과 같은 좀 장기 투자 목적의 계좌에서는 좀 자산 배분형 ETF, 자산 배분형 네, ETF. 중위험 중수익 ETF 위주로 조금 그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들어서 굉장히 활발히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삼성 자산운용에서도 TRF ETF라는 개념을 국내 최초로 도입을 하면서
상품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TRF는 조금 생소한데요. 네, TRF란 타겟 리스크 펀드의 약자로 투자자 위험 성향별 선택형 자산 배분 ETF를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옷을 고르든 뭐 음식을 고르든 다 본인만의 성향이 그쵸. 있잖아요. 개인의 투자 성향. 네, 개인의 투자 성향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TRF라는 보완을 하시는 보완제. 네, 네. 보완제 역할을 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연금이라는 게 네. 그 퇴직연금 적립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정 성향이 높더라고요. 네. 적극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은 ETF를 활용한 퇴직연금 혹은 개인연금 내에서 내 수익을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ETF를 네. 많이 좀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투자 노하우, 또 어떻게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국내 ETF 시장에 보신 것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상품과 전략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니즈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러한 상품들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노력이 시장에 반영되어서 이런 상품 개발이 나타난 거겠죠? 네,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ETF 시장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안녕. 굉장히 좀 액티브하시고 그 자기 주도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직접 매매하시고 나는 잘 모르겠으니 전문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러면은 ETF를 담은 펀드들 투자하시는 방법도 간접적으로 있으니까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